나는 노년내과 의사로 4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얼굴을 보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죠. 오래 사는 분들은 예외 없이 잘 웃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92세의 김영호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면서도 얼굴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가득했어요. 선생님,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먼저 풀렸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큰 병을 겪었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일부러 웃었다고 합니다. 웃음이 없으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기 때문이라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혈압, 심박수, 면역 수치 모두 또래 평균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웃음은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웃을 때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10분 이상 웃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질환 위험이 40%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웃을 때 움직이는 얼굴 근육만 해도 50개 이상이죠. 그 근육들이 혈류를 자극하면서 산소 공급을 돕고 뇌도 더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리 반응이며 실제로 몸을 치유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웃을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말고 웃어서 일상을 바꾸세요. 뇌는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단 30초 동안이라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 뇌는 이미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전신에 보냅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미소를 짓는 것, 혹은 반려동물과 눈을 마주치며 웃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몸의 리듬을 바꿉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던 78세의 박선자 할머니. 매일 우는 게 습관이었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 지내자 한 번만 웃어보세요. 처음엔 억지 웃음이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더니 어느 날은 선생님, 저 오늘 진짜 웃었어요. 꽃이 너무 예뻐서요. 그렇게 그녀는 천천히 다시 삶을 사랑하게 되었죠. 웃음이 그녀의 약이 된 겁니다. 우리 사회는 나이 들수록 무겁고 심각한 표정을 품격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마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웃는다고 합니다. 어른은 평균 10번 이하라고 하죠. 우리가 잃어버린 건 건강이 아니라 웃을 기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일수록 웃음이 약이 됩니다. 어릴 적 친구와 통화하며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거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한바탕 웃는 것도 좋습니다. 심지어 식사 중에 가족과 농담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활발해지고 위장 운동이 촉진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병원 벽에 항상 붙여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웃음은 약보다 싸고 부작용이 없다. 어느 날 외래 진료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 김영호 어르신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웃었으니 내일은 더 오래 살겠네요. 그 말에 저도 웃었죠. 어쩌면 장수의 비밀은 거창한 유전이나 보약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혹시 이유 없이 웃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지금 바로 거울을 보며 살짝 미소 지어보세요. 그 한 번의 웃음이 여러분의 몸속 시계를 천천히 되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의사로서 수십 년 동안 노인 환자들의 다리를 보아왔습니다. 신기한 건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시점과 건강의 균형이 무너지는 시점이 거의 동시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 전체의 순환과 생명의 박동을 보여주는 거울이죠. 예전엔 운동 좀 하세요
라는 말로 쉽게 넘겼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걷지 않으면 노화가 3배는 빨라집니다. 내가 특히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86세의 최은자 할머니. 무릎 통증 때문에 1년 가까이 외출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서 갑자기 결심하셨어요. 내일은 꼭 한 발만이라도 내딛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하루 10분의 복도 걷기였습니다. 처음엔 간호사 부축이 필요했지만 일주일 후엔 스스로 걸을 수 있었고 2달 뒤엔 병원 앞 공원까지 나가셨습니다. 그때 그녀가 하신 말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선생님, 걸을 때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루 8,000보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40% 낮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치매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걷는 동안 혈류가 심장에서 다리로 다시 뇌로 순환하면서 산소 공급이 활발해지고 심장과 폐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근육이 자극되어 혈당이 조절되고 뇌에서는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걷는 게 두렵다. 저는 그런 분들께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더 걸으셔야 합니다. 물론 무리해서는 안 되지만 아주 천천히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걷는다는 건 통증을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몸을 잊지 않으려는 기억이니까요. 서울대병원에서 80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이 18% 더 높았고 낙상 위험은 45%나 낮았습니다. 단,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꾸준함이죠. 5분을 걷고 2분을 쉬는 리듬 걷기만으로도 혈관이 열리고 종아리 근육이 심장 대신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 펌프가 바로 생명의 리듬을 지탱하는 숨은 엔진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병원 앞 골목을 걷습니다. 바람이 차가운 날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걷는 동안 내 마음이 정리되고 환자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느낍니다. 내가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건 아직 할 일이 있다는 뜻이구나. 걷는 건 몸의 움직임이지만 동시에 의지의 선언입니다. 미국의 장수 마을에서는 90세 노인들도 매일 마을을 한 바퀴 돕니다. 비가 오면 비옷을 입고 눈이 오면 지팡이를 짚고 나섭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오늘도 걸었다는 자부심입니다. 운동화 끈을 매는 그 순간, 하루가 시작되고 그걸 푸는 순간 오늘을 살아냈다는 확신이 생긴다고 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몇 걸음이나 걸으셨나요? 만약 단 100걸음이라도 내딛었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몸이 기억할 겁니다. 그 발걸음이 다시 내일의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걷기를 멈춘다는 건 단순히 다리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리듬을 잃는 일입니다. 반대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나이도, 통증도, 불안도 잠시 멈춥니다. 그 한 걸음이 쌓여 1년, 10년의 생명을 더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다짐해보세요. 내일은 조금만 더 걸어보자. 그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걷는다는 건 곧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약해지는 건 마음입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외로움이라는 말을 어르신들께 수없이 들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 중엔 몸은 괜찮은데 그냥 마음이 허전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죠. 사실 그 허전함이야말로 건강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병입니다. 나는 몇 해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던 78세의 윤정희 할머니를 잊지 못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얼굴빛이 잿빛이었고 말을 해도 거의 웃지 않으셨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요. 다 나보다 먼저 떠나는데 뭐 하러요. 그렇게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열린 노래교실에 누군가 끌려가듯 참여하셨다고 해요.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고향의 봄을 부르면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고요. 3개월 뒤 다시 병원에 오신 윤 할머니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웃음이 피어 있었죠. 혈압도 안정됐고 수면제 복용량도 줄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된다. 약보다 대화가, 치료보다 교류가 더 강한 약이라는 걸요. 의학적으로도 그건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고립된 사람보다 사망률이 50% 낮다고 합니다. 또 친구나 가족과 하루 10분 이상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기억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뇌 속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연결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고 면역 체계를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나이에 친구 사귀기가 어색해서요. 하지만 사람 사이의 연결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인사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이웃에게 오늘 날씨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 그 짧은 대화가 하루를 바꿉니다. 우리 뇌는 누군가와 연결되었다고 느낄 때 생명력을 되찾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지역을 연구한 블루존 보고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사르데냐, 코스타리카의 노인들은 모두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특히 오키나와에는 이치리바 초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만나면 평생 친구라는 뜻이죠. 그들은 하루 한 끼를 함께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외롭지 않다는 감각이 그들의 수명을 늘려주는 겁니다. 한 번은 83세의 남자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돈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더 고맙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래 살기 위해 필요한 건 고급 영양제도 병원비도 아니라 사람의 온기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는 진료가 끝날 때마다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집에 가시거든 누구든 한 분에게 꼭 전화하세요. 안부를 묻기 위해서라도요. 그 짧은 전화가 혈압을 낮추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수면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번 이상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하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60% 이상 낮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닫혀 있으면 썩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연결되면 아주 작게라도 빛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연락이 뜸해진 친구가 있으신가요? 오늘 그분에게 잘 지내요? 한마디만 전해보세요. 그것이 곧 당신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될 겁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힘은 언제나 함께 있음에서 시작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오랜 세월 환자들의 식습관을 관찰하며 한 가지 명확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건강은 많이 먹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멈출 줄 아는 데서 온다. 젊을 때는 배불리 먹고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과식은 독이 됩니다. 위장은 느려지고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며 불필요한 열량이 혈관을 막기 때문이죠. 반면 배가 8부쯤 찼을 때 숟가락을 놓는 사람은 세포의 나이를 늦춥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라하치부, 푸바 폰무, 병원은 필요 없다. 그 말을 실천하며 살아온 제 환자 90세의 김도순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식탁에서 같은 양을 드셨습니다. 밥은 반 공기, 나물 2-3가지, 된장국 1그릇, 딱 그뿐이었습니다. 더 먹고 싶을 때 멈추는 게 젊음 유지 비결이에요.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올 정상. 심지어 90세인데도 치매 증세 하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소식은 장수를 유도합니다. 일본 국립의료센터의 25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섭취 칼로리를 2000에 30% 줄인 사람은 그렇지 아는 사람보다 노화 관련 유전자 활동이 현저히 느렸습니다.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가 줄고 염증 반응이 감소했죠. 쉽게 말하면 덜 먹는 것이 곧 노화 방지약인 셈입니다. 배가 고플 때 약간의 공복을 느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몸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슐린 분비가 줄고 세포는 자가 포식이라는 정화작용을 시작합니다. 노폐물을 스스로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재활용하는 과정이죠. 이건 최신 의학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세포 젊음의 메커니즘입니다. 즉, 가끔 배고픈 것이 오히려 우리 몸을 되살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팔부배 식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밥상에 앉을 때 오늘은 8부까지만 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세요. 의식적인 다짐이 식사량을 줄입니다. 둘째, 식사 속도를 늦추세요. 포만감 신호는 식사 시작 후 20분이 지나야 뇌에 전달됩니다. 천천히 먹으면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죠. 셋째, 작은 접시를 사용하세요. 접시가 작아지면 뇌는 많이 먹었다고 착각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초반 부부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늘 과식을 하던 분이었죠. 그날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밥이 맛없다고 하면 젓가락을 안 놓아요.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삶을 이어주는 도구입니다. 남기는 용기를 가지세요. 6개월 후 남편의 체중은 5kg 줄었고 혈당 수치는 130에서 98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죠. 이제야 진짜 맛이 뭔지 알겠어요. 또 하나, 저는 식탁에서 감사의 말을 습관처럼 하라고 권합니다. 오늘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식사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감사를 느끼는 순간 몸은 이미 편안한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장수 지역을 조사한 연구자들은 공통된 식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사르데냐의 노인들은 식사 시간을 길게 가져가며 천천히 대화하고 코스타리카의 사람들은 식사 후 늘 산책을 합니다. 그들의 밥상에는 기름진 음식이 거의 없고 대신 제철 채소와 곡류 그리고 식사 후 대화가 있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는 사회는 병이 빨리 오는 사회입니다. 반대로 천천히 먹는 사회는 늙음도 천천히 다가옵니다. 지금부터라도 밥 한 숟가락을 덜어내는 용기, 젓가락을 놓는 지혜를 가져보세요. 포만이 아니라 여유로움이 진짜 건강의 신호입니다. 배는 비워야 채워진다. 이 단순한 진리가 당신의 수명을 10년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 앞에서 이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멈추는 것이 내일 더 오래 먹게 해준다. 그 한 번의 멈춤이 곧 장수의 시작입니다. 나는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보며 똑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다. 같은 병을 앓고 있음에도 어떤 사람은 놀랍게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더 빠르게 약해지는 모습을 말이다. 의사로서 나는 그 이유가 약이나 치료법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몸을 살리는 강력한 생명력이다. 몇 년 전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74세의 박정순 할머니가 있었다. 의사들은 6개월이 고비입니다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6개월 동안 예쁘게 살아야겠네요. 그렇게 그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다. 정순아, 오늘도 살아있구나. 숨 쉬는 게 고맙다. 3달 뒤 그녀는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정원으로 나왔고 6달 후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종양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기적이라는 말로 단순히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마음이 면역 체계를 움직였다는 건 분명하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백혈구 활성도가 비관적인 사람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고 대신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늘어나면서 세포가 회복력을 되찾는 것이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마음의 방향이 곧 혈액의 방향이다. 늘 부정적인 생각에 머무르면 혈관은 수축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한다. 반대로 괜찮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면 실제로 혈관이 확장되고 산소 순환이 좋아진다. 과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긍정은 약이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안다. 나이 들수록 잃은 것들이 많고 후회도 쌓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긍정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연습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내가 권하는 방법은 3가지다. 첫째, 감사 일기 쓰기.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좋다. 오늘은 해가 예뻤다. 전화해준 친구가 있었다. 이런 작고 사소한 고마움을 적다 보면 뇌가 나는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긍정 회로를 강화한다. 둘째, 좋은 말 듣기. 부정적인 뉴스보다 밝은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사람들의 말을 가까이 하라. 뇌는 듣는 것에 민감하다. 당신이 듣는 말이 곧 당신의 생각이 된다. 셋째, 미소 짓기.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지금 행복하다고 착각한다. 그때 엔돌핀이 분비되어 통증이 줄고 기분이 진짜로 좋아진다. 나는 이 3가지를 심장의 운동법이라 부른다. 몸을 위한 운동만큼 마음을 위한 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81세의 남자 환자가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난 이제 희망이 없어요. 나는 그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다. 혹시 오늘 아침 밥 드셨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밥맛이 있다는 건 몸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웃었고 몇 주 뒤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요즘은 괜히 아침 햇살이 고맙네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했던지 진료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사람의 몸은 마음의 지시를 따른다. 못해라고 생각하면 근육은 긴장하고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혈류가 열린다. 믿음은 실제 생리 반응을 바꾼다. 긍정적인 사고는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괜찮습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넘어졌다면 그건 아직 걸을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돌리면 세상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기억하세요. 몸이 늙는 건 자연이지만 마음이 늙는 건 선택입니다. 오늘 거울을 보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그 한마디가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나는 수백 명의 100세 어르신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며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삶을 버티는 법이 아니라 삶을 즐기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장수의 비결을 묻지만 어르신들은 언제나 이렇게 대답하셨다. 비결 같은 건 없어. 그냥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게 감사할 뿐이야. 그 단순한 말 속에 진리가 있었다. 건강은 음식이나 운동보다 먼저 태도에서 시작된다.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몸의 방향을 결정한다. 나는 102세의 김용호 어르신을 기억한다. 그분은 새벽마다 마당을 쓸며 늘 같은 말을 되뇌셨다. 오늘도 하늘이 예쁘네. 아직 내 손이 움직이네. 그의 손은 주름졌고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반짝였다.
선생님, 나는 매일 하늘이 달라요. 그게 재밌어요. 그 말에 나는 미소가 나왔다. 나이에 상관없이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오래 산다. 삶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시선이 곧 장수의 근육이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생애 활력감, vital engagement이라 부른다. 자신이 속한 세상과의 연결을 느끼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뇌는 안정되고 호르몬 균형이 유지되며 결국 면역력도 높아진다. 반대로 삶에 흥미를 잃은 사람은 몸의 모든 시스템이 느려진다. 결국 태도가 수명을 결정하는 셈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많은 노인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 덜 벌었어, 덜 배웠어 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그러나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속도로 걸었어. 남하고 달라도 괜찮아. 그 한마디가 마음의 독소를 씻어낸다. 비교는 스트레스의 근원이고 스트레스는 세포 노화를 촉진한다. 일본의 장수마을 오키나와에서는 경쟁보다 조화, 승부보다 공존을 중시한다. 그래서인지 그곳의 100세 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다. 나는 가끔 젊은 세대에게도 이런 말을 전한다. 건강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몸이 힘들 때 왜 나만 이래? 라고 말하기보다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말해보세요. 뇌는 그 말 한마디에 반응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의 면역력이다. 그리고 장수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또 하나의 습관은 자기 용서였다. 92세의 이화자 할머니는 오랜 세월 딸과의 갈등을 안고 사셨다. 딸이 외국으로 떠나며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 애도 힘들었겠지. 이제 그만 미워하려고요. 그날 이후로 혈압이 내려갔고 잠도 더 잘 주무셨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면 몸의 긴장도 풀린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오래 사는 법을 알고 싶다면 몸을 관리하는 시간만큼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보다 나를 가볍게 하자고 생각하세요. 그게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나는 오늘도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대신 호흡을, 한숨 대신 미소를 선택하세요. 이 간단한 선택 하나가 10년의 차이를 만듭니다. 삶을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하루를 감사하며 살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 평온한 마음이 그들의 혈관을 지켜주었고 세포를 젊게 했습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인생을 사랑했는가? 그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장수 체질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곧 수명입니다. 몸은 늙지만 마음의 태도는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장수의 비결은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비교를 멈추고 미소를 늘리고 스스로에게 따뜻해지세요. 그것이야말로 100세를 향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마을의 골목길을 따라 걷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들려오는 건 기침소리와 한숨뿐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운동장에서 뛰놀던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득했는데 지금은 병원 대기실이 가장 붐비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농촌 풍경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온 사회의 얼굴입니다. 바로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우리를 덮치고 있는 순간이지요.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지금은 내 일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현실은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경로당 문이 닫히고
시장은 한산하고 오직 약국과 병원만이 활기를 띠는 풍경. 이건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서 있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가올 파도는 더 거세게 우리를 덮칠 것이고,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기사는 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은행 창구에서, 동네 공원에서 우리는 이미 그 현실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보다 노인의 얼굴이 더 익숙해지는 사회. 이건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공기처럼 스며드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늙었을 때, 내 아이들이 늙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 단순히 나이가 드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은 마치 집안에 울리는 경종소리와도 같습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하면 손쓸 틈도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세 사람 중 한 명이 노인이 되는 사회. 여러분이 타는 버스 좌석 절반이 어르신으로 채워지고, 병원 예약은 몇 주 뒤로 밀리고, 시장 상인들도 대부분 70대가 넘는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발걸음을 재촉하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내가 늙는 게 두려웠는데 요즘은 사회가 같이 늙어가는 게 더 무섭네. 이 짧은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맞닥뜨리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안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냥 지나칠 뉴스가 아니라 내 삶과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가 되어버린 이 주제.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겠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하루를 흔드는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이고 준비하면 기회가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거울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단어, 익숙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노인이 늘어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을 때를 초고령 사회라 정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한국은 이미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같은 지점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3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 26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사회 구조, 가치관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탓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에서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중 한 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앞으로의 일상 풍경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줄 서 있는 10명 중 3명, 시장의 손님 절반, 병원 진료 대기실에서 자리를 가득 채운 어르신들. 이 모든 것이 당연해지는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비율이 아닙니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준비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일본처럼 서서히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뜻이죠. 한 세대가 미처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다음 세대가 곧장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차를 상상해 보세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멈출 방법은 보이지 않고 결국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단어는 결코 책 속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노후를 위한 자산, 건강관리, 돌봄제도, 가족 간의 합의. 과연 우리는 충분히 갖추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괜찮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 저는 이 거울 앞에서 늘 두 가지 얼굴을 봅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사회 전체가 늙어간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기회입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여유.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이지만 준비하면 오히려 삶을 더 깊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 바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절대 거꾸로 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속살을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의 균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진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이미 세 가지 거대한 금이가 있습니다. 경제, 의료, 그리고 고립. 이 세 가지 균열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의 균열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 인구가 줄면 세금을 낼 사람도 줄어듭니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건 곧 국가 재정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지 지출은 늘어납니다. 노인의 의료비, 연금, 간병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 모든 부담은 누구에게 전가될까요? 바로 지금 일하고 있는 젊은 세대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지? 라는 불만이 쌓이고 우리는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왜 이렇게 홀대받나? 라는 억울함이 커집니다. 이 갈등의 씨앗은 세대를 가르고 사회 신뢰를 허물게 됩니다. 둘째, 의료 시스템의 균열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면 바로 진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대기표를 뽑고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 예약이 2, 3주 뒤로 밀리고 간병인을 구하려면 최소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병이 악화되기 전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흔들리면 사회 전체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셋째, 고립과 외로움의 균열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불과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친구와 동료가 줄고 자녀들도 각자 바빠지면서 만남이 줄어듭니다. 결국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못하고 지내는 날이 많아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단절이 길어지면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고립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균열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경제적 부담으로, 노인은 외로움과 건강 악화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는 점점 더 깊은 불신과 갈등 속으로 빠져듭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 형제 자매끼리 누가 더 돌볼지, 비용은 누가 더 부담할지를 두고 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함께 웃고 울던 가족이었는데 결국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균열은 이렇게 개인과 가족, 사회를 동시에 흔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 사회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균열을 직시하고 준비한다면 오히려 튼튼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원인을 아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금이 가고 있는 걸까요? 다음으로 그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의 고령화는 단순히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뚜렷한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출산율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6.7명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 중 꼴찌라는 사실 이미 여러 번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수치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건 곧 미래 노동 인구가 사라진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사회는 급격하게 늙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젊은 세대는 치솟는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 교육비 부담 때문에 결혼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짐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는 더 가파르게 기울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당연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늙으면 자녀가 돌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졌지요. 그러나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자녀 세대는 자기 삶을 지키는데 급급하고 부모 세대도 미안함과 체념 속에서 점점 홀로 서기를 선택합니다. 결국 서로 기대지도 지탱하지도 못한 채 모두가 고립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몇 해 전 한 친구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문제는 누가 돌볼 것인가 였습니다. 형제들은 각자 생계와 자녀 양육에 치여 있었고 결국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우리 집만의 일이겠지 하고 싶었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 집중화입니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몰려들고 시골과 중소도시는 텅 비어갑니다. 남겨진 건 노인뿐입니다. 마을마다 불이 꺼지고 경로당도 문을 닫습니다.
도시는 더욱 경쟁적으로 젊음을 소모하고 지방은 빠르게 늙어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원인들이 모여 초고령 사회라는 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달리듯 인구 구조는 멈출 새 없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괜찮아 라는 말은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인정해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버텨냈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에게도 길이 보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선을 바꿔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은 나라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의 경험은 단순한 참고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2013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초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의료비 폭증, 간병인 부족, 고독사 증가. 하지만 일본은 그 위기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꺼낸 해법은 바로 지역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지역 안에 병원, 약국, 재활센터, 노인 돌봄주택을 모두 연결해 놓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자 어르신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 간병인이 부족할 때는 이웃 주민이 일정 교육을 받고 돌봄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유럽의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노인을 부담이 아니라 자산으로 봅니다. 은퇴 연령을 늘리고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체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경험이 중요한 분야에서 노인의 손길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사서, 지역문화 해설사, 원예 관리 같은 일들이죠. 또한 65세 이후에도 무료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덴마크의 70대 취업률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고 노인 빈곤율은 7%대에 불과합니다. 이를 계속한다는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자부심이야말로 정서적 건강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희망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마을 회관을 공동돌봄센터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주 3회 간호사가 건강을 체크합니다. 혼자 살던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도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발견해 병원으로 연결해 줍니다. 또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통 먹거리 판매, 수공예, 소규모 텃밭 재배 등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아이템을 지원하고 판매처까지 연결해 줍니다. 노인이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이 모든 사례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립을 막는 사회적 연결망을 만든다. 둘째, 노인의 경험과 시간을 자원으로 활용한다. 셋째, 의료와 돌봄의 접근성을 생활권 안으로 끌어온다. 이 세 가지는 국가든 지자체든 심지어 한 가족 단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와 지역의 사례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거긴 특별하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한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정신을 배우는 겁니다. 일본은 공동체의 힘을 살렸고 덴마크는 노인을 자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부 마을은
작은 공간에서 돌봄의 씨앗을 키워냈습니다. 결국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사는 집,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이 이렇게 했다는 건 알겠다. 그럼 나는, 우리 가족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부터는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 차원에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대한 담론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막연한 대책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차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입니다. 기능적 수명, 즉 스스로 움직이고 걸을 수 있고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70세 이후에 골절 한 번이면 평균 회복 기간이 6개월 이상입니다. 그 사이 근육은 30% 넘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노년기에 이른 근육과 균형 감각은 거의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낙상 환자 10명 중 4명은 다시 혼자 생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분명합니다.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 매일 30분 걷기, 간단한 균형 훈련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양치할 때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10초 버티기 같은 단순한 습관이 평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대비도 필수입니다. 은퇴 후 20월참 30년은 월급이 없는 장마철과 같습니다. 우산이 없으면 비를 맞고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버킷 전략기입니다. 돈을 3개의 주머니에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주머니는 당장 3년 안에 쓸 돈, 안전한 예금이나 적금에 둡니다. 두 번째 주머니는 3년에서 10년 사이에 쓸 돈, 안정적인 채권이나 배당주에 둡니다. 세 번째 주머니는 10년 이후에 쓸 돈, 장기 성장이 가능한 ETF나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위 생활비부터 장기 자산 성장까지 한 번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연금이든 저축이든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술이 더해져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디지털을 모르면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복지 신청, 병원 예약, 연금 조회까지 대부분이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결제, 온라인 병원 예약, 정부 복지 앱 사용, 화상 통화. 이 4가지는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노년기에도 꼭 필요한 생존 기술입니다. 못 배우면 불편함을 넘어 손해가 됩니다. 배운다면 노후가 훨씬 넓어지고 안전해집니다. 다음은 가족 차원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바로 누가 얼마나 돌볼 것인가입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문제를 막연히 생각하다가는 막상 닥쳤을 때 큰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통해 돌봄 역할을 미리 나누어야 합니다. 병원에 동행할 사람, 생활비를 지원할 사람, 일상적인 돌봄을 맡을 사람.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A4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단순한 메모라도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상속과 증여, 연명 치료 여부도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감정이 앞서면 평생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기록해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 세대도 자녀에게 심리적 빚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감당하고 그 이후는 요양원이나 외부 서비스에 맡긴다. 이렇게 선을 정해 두는 것이 가족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차원입니다. 개인과 가족의 노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사회적 울타리가 없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재취업 프로그램, 지역 돌봄 공동체, 세대 간 교류가 필요합니다. 7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역사회 안에 병원, 복지관, 문화시설이 도보 10분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동이 조금 불편해져도 단절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설거지 후 10분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정부 복지 앱을 한번 열어보세요. 가족끼리 한 장의 메모라도 남겨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전혀 다른 풍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늙는 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운명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장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했고 그 안에서 개인과 가족, 사회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로 선택의 힘입니다. 늙는 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길이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래전 한 노학자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배워야 하는 일이다.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고 지혜가 쌓이는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맞는 노년은 고통이 되지만 준비하며 배우는 노년은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작게 시작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매일의 건강관리, 작은 저축, 가족과의 대화, 이웃과의 연결, 이 모든 것들이 모여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준비 없이 맞이한 80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병원 대기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경제적 부담에 허덕이고 혼자 쓸쓸히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한 80세의 삶은 다릅니다. 시장을 걸으며 친구와 웃고 자녀에게 부담이 아닌 든든한 존재로 남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월이지만 준비의 유무가 이렇게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언제 늙을까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늙을까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작은 걸음 속에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10분의 운동, 연금을 점검하는 짧은 시간, 가족과 나누는 대화 한마디. 그 한 걸음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건강, 사랑하는 사람, 경제적 자유, 마음의 평화. 어떤 답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그 답을 향해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지만 준비한다면 그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당장 운동화를 꺼내 걷게 하는 계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대화의 자리를 만드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을 떠올리며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라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의 연결이야말로 제가 이 길을 계속 걷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배워가며 늙어가 봅시다. 준비된 노년, 행복한 노년으로 나아가는 길.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늘 그렇게 말했다. 야, 얼마나 산다고 술을 끊어. 난 그래도 매일 저녁 한 잔은 해야 잠이 와. 그 말은 오랫동안 내 하루의 습관이자 변명이었다. 저녁 식탁 위 반찬 옆에 놓인 소주 한 잔은 마치 오랜 친구 같았다. 그 한 모금의 따뜻함이 내 고된 하루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식사 후 반주를 들이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이 가빠졌다. 머리가 맑지 않았고 눈을 뜨자마자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한 잔이 정말 약일까 아니면 독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 세월은 조용히 우리 몸을 바꿔놓는다. 젊을 땐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예전엔 친구들과 밤새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도 다음날 새벽에 산책을 나갔는데 이제는 반주 한 잔에도 얼굴이 붉어지고 아침이면 머리가 띵하다. 나는 처음엔 그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가 내 마음에 남았다. 이제 가니 예전만큼 해독을 잘 못해요. 수분도 줄고 알코올이 훨씬 진하게 돌죠.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몸속에 물탱크가 줄었다는 사실. 즉, 같은 양의 술이라도 피 속의 농도는 더 높아진다는 뜻이었다. 젊을 때는 물이 많아 잉크 한 방울이 희석되었지만 지금은 작은 방울 하나에도 온몸이 물든다는 거다. 그날 이후 나는 술잔을 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이 한 잔이 나를 위로할까 아니면 나를 상하게 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질문은 나를 더 자주 술상 앞으로 이끌었다. 외로웠던 탓일까? 아니면 나 스스로를 위로할 방법이 그것뿐이었을까? 한 번은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요즘 당신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자꾸 피곤하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딱 한 잔이야. 그 말은 마치 주문 같았다. 한 잔쯤은 괜찮다. 하지만 그 한 잔은 어느새 매일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 식탁 위의 병은 점점 비워지는 속도가 빨라졌고 내 몸은 천천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아침의 피로, 잠이 챈고, 손끝의 떨림, 그리고 잊어버리는 일들. 그러던 어느 저녁 방송에서 의사 한 분이 말했다. 65세 이후에 술 한 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 말에 나는 술잔을 들고 멈췄다. 그분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몸속 수분이 줄고 간의 효소가 약해지며 뇌가 알코올에 민감해집니다. 예전처럼 마셔도 예전처럼 해독되지 않아요. 순간 내 지난날의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의 술자리, 웃음과 노래, 그리고 지금의 조용한 식탁 위 한 잔. 나는 깨달았다. 내가 찾던 건 술이 아니라 하루의 위로였다. 그리고 그 위로를 술에게 맡기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술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끓였다. 잔을 들자 김이 올라오며 코끝을 간지렸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지? 그 한 모금은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아마도 내 몸이 그리고 내 마음이 진짜로 원했던 건 알코올이 아니라 쉼이었던 것 같다. 나는 오늘도 많은 어르신들을 만난다. 그분들 중 대부분이 말한다. 나는 딱 한 잔만 해. 그게 내 낙이지.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안다. 몸은 이미 변했고
예전의 한 잔은 더 이상 같은 한 잔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술을 끊지 못했다. 하지만 술을 대하는 마음은 분명 바뀌었다. 이제 그 잔을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내 몸이 진짜로 원하는 건 술일까? 아니면 쉼일까? 그 물음 하나가 내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 그 작은 깨달음이 나를 내일로 이끌고 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일만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속의 모든 세포들이 조금씩 다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내게 말했다. 나이 들면 몸 안의 수분이 줄어요. 젊었을 땐 몸의 70%가 물이지만 60대가 되면 50% 아래로 떨어지죠. 물이 줄면 같은 양의 술이라도 훨씬 진하게 퍼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예전의 내 모습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밤새 웃고 떠들던 술자리. 그땐 아무리 마셔도 다음날 새벽엔 산책을 나가고 아침밥도 거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반주 한 잔만 마셔도 밤새 속이 불편하고 새벽에 깨면 입이 마르고 머리가 무겁다. 이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었다. 몸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수분이 줄어든다는 건 알코올이 피 속에서 희석되지 않고 그대로 순환한다는 뜻이었다. 그건 마치 작은 어항 속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았다. 물이 적으니 색이 더 짙고 냄새도 오래간다. 내 몸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 게다가 나이 들수록 지방의 비율은 늘어난다. 지방은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술이 몸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나는 어느 날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오후가 되어도 여전히 머리가 맑지 않다는 걸 느꼈다. 이상하다. 예전엔 하루 자면 다 깼는데 그건 간의 문제였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다. 젊을 땐 이 공장이 밤낮 없이 돌아가지만 나이 들면 기계의 회전 속도가 느려진다. 알코올 탈수소 효소,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 같은 효소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그 결과 술은 더 오래 남고 숙취는 더 길어지고 다음날의 컨디션은 회복되지 않는다. 한 번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을 때였다. 의사는 내간 수치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 이대로라면 큰 병은 아니지만 반복되면 간 기능 저하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며칠은 그냥 넘겼다. 그러나 이후 점점 몸이 피곤해지고 손끝이 떨리고 잠도 깊이 들지 않았다. 술은 단지 간만 괴롭히는 게 아니었다. 뇌도 신경도 달라지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 뇌는 알코올에 훨씬 민감해진다. 젊었을 땐 조금 마셔도 균형 감각을 금방 회복했지만 지금은 한두 잔만 마셔도 걸음이 흔들리고 말이 느려진다. 심지어 어떤 날은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취기가 아니라 뇌가 신호를 보내는 거구나. 의사는 내게 말했다. 노년기에는 낙상사고가 가장 위험합니다. 넘어져서 다치면 뼈가 잘 붙지 않고 회복도 오래 걸리죠. 그 말이 머리에 남았다. 술이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게다가 여성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남성보다 체내 수분이 적고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어서 같은 양을 마셔도 훨씬 빨리 취하고 오래 남는다. 나는 내 아내를 떠올렸다. 여보, 당신은 술 거의 안 마시잖아? 그래도 가끔 와인 반잔 마시면 얼굴이 확 달아올라. 그땐 몰랐다. 그것이 바로 몸의 변화라는 걸. 세월은 우리의 몸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꿔놓는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잔의 술을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난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나이가 든다는 건 예전의 나와 이별하는 일이다. 젊은 날의 주량, 젊은 날의 회복력,
젊은 날의 간.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술은 단지 습관이 아니라 기억과 위로가 섞인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몸은 더 이상 그 감정을 받아줄 만큼 강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술잔을 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린다. 몸이 변하면 술도 변한다. 그 단순한 진실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한다. 한 잔쯤은 괜찮잖아. 하루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에도 좋다던데. 그 말은 마치 마법 주문처럼 위로가 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경고음을 덮어버리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다. 내 친구 정수 형도 그랬다. 젊었을 땐 회사 회식 자리마다 빠지지 않고 술을 즐겼다. 퇴직 후에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소주 한 잔을 습관처럼 들이켰다. 이게 내 하루의 낙이야. 의사들도 하루 한 잔은 괜찮다고 하잖아. 그 말에 다들 웃었지만 몇 달 뒤 형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혈압이 높아져 있었다. 그때야 그는 말했다. 나는 딱 한 잔만 했는데 그 한 잔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 문제는 한 잔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다. 의학에서 말하는 표준 한 잔은 순수 알코올 약 12G149 정도다. 맥주로는 3대 55ml 캔 하나, 와인으로는 150ml, 소주로는 1잔 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것을 한 병의 반 혹은 컵 하나로 착각한다. 게다가 매일 마시는 습관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간과 뇌에 꾸준히 부담을 준다. 미국 국립알코올연구소 NIAA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렇게 권고한다. 하루 한 잔 이하, 일주일에 7잔을 넘기지 말 것.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한국 노년층의 40% 이상이 이 기준을 훨씬 넘겨 마신다고 한다. 문제는 나는 괜찮다는 자기 확신이다. 그 확신이 몸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일본의 한 장수 지역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술을 아주 가볍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마시는 사람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건강 차이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매일 소량씩 마시는 사람들의 뇌 위축률이 더 높았다고 한다. 즉, 조금씩 자주가 가장 위험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믿는다. 술은 혈액순환에 좋아. 하루 한 잔은 심장병 예방에 도움된다더라. 물론 일부 연구는 아주 소량의 알코올이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그 연구의 대상은 대부분 40대 50대, 질병이 없는 중년 남성들이었다. 65세 이상 노년층에는 전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이 들면 간의 알코올 분해 속도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혈관은 이미 탄력을 잃는다. 그 상태에서 마시는 술은 약이 아니라 불씨다. 조금씩 쌓인 불씨가 어느 날 몸 안에서 불을 낸다. 그 불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이다. 고혈압, 당뇨, 심근증, 뇌졸중, 그리고 치매. 모두 이 불씨에서 비롯될 수 있다. 나는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한 노부부를 보았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술을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간이 많이 손상됐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근데 나는 하루 한 잔밖에 안 했는데요. 그 목소리엔 억울함보다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 한 잔이 문제였다. 매일의 한 잔이 결국 그의 간을 무너뜨린 것이다. 술은 교묘하다. 처음엔 마음을 녹이고 나중엔 몸을 녹인다. 처음엔 기분을 좋게 하지만 결국엔 기억을 지운다. 그리고 우리는 늦게야 깨닫는다. 괜찮다고 믿었던 그 한 잔이 내 삶을 갉아먹고 있었구나.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말한다. 술이 약이 되려면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즉, 필요할 때 잠시가 아니라면 그건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한 번은 후배가 내게 물었다. 선배, 그럼 완전히 끊어야 합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끊는 게 아니라 다시 배워야 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다루는 법을. 그날 이후 나는 술을 마시기 전 늘 이 말을 되뇌었다. 나는 오늘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선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술잔을 드는 손이 자연히 멈춘다. 그 멈춤 하나가 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었다. 한 잔쯤은 괜찮다는 말, 그건 젊은 날의 이야기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이거다. 오늘도 술 대신 나를 아끼자. 술의 무서움은 취기가 아니라 잔류에 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알코올은 여전히 몸속을 떠돈다. 간이 해독하지 못한 그 찌꺼기들은 피를 따라 뇌로, 심장으로, 신장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오랜 세월 조금씩 쌓인 독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 병이 되어 돌아온다. 나는 어느 70대 남성 환자를 잊을 수 없다. 그는 평생 나는 술 잘 마셔 라고 자랑하던 분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소처럼 저녁 식사 후 반주 한 잔을 마시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검진 결과는 알코올성 심근증.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술이 심장 근육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어 온 겁니다.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어요. 그분은 며칠 뒤 중환자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한 잔이 심장을, 간을, 뇌를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알코올은 몸의 모든 기관을 동시에 공격한다. 먼저 간은 가장 앞에서 맞는다. 처음엔 지방간으로 시작된다. 술이 지방 대사를 방해해 간세포 사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이다. 그 다음엔 염증이 생기고 결국 강형변으로 진행된다. 강형변이 되면 간세포가 굳어지며 피가 통하지 않는다. 이때부터는 어떤 약도, 어떤 해독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직접 그 과정을 본 적이 있다. 검진 때마다 조금만 조심하라고 말하던 분이 있었는데 결국 몇 년 후 그는 강형변으로 입원했다. 의사님, 저는 하루에 소주 한 잔밖에 안 마셨습니다. 그 한 잔이 문제였다. 간에게는 그게 매일의 독약이었으니까. 간만이 아니다. 알코올은 혈관도 망가뜨린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고 우리는 그것을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건 잠깐뿐이다. 반복되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긴다. 결국 고혈압과 뇌졸중의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매일 한 잔 이상 음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1.8배 높았다. 특히 여성이 그 위험이 더 컸다. 이유는 간단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기 때문이다. 같은 양을 마셔도 더 오래, 더 깊게 남는다. 그리고 술은 뇌의 기억을 지운다. 나는 가끔 그런 경험을 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전날의 대화나 행동이 어렴풋이 기억나지 않는 것. 그건 단순한 필름 끊김이 아니었다. 그건 내 뇌의 신경세포들이 실제로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노년기에 알코올은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 균형 감각까지 빼앗는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잠깐 어지러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 그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다. 뇌의 신호 전달이 느려졌기 때문이다. 낙상으로 골절이 생기면 그 후유증이 평생을 따라온다. 특히 엉덩이뼈 골절은 노년기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문제, 약물과의 충돌.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진통제. 이 약들과 술이 만나면 약의 효과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거나 반대로 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먹고 술을 마시면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고 혈당약과 함께 마시면 저혈당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다.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호흡이 느려져 그대로 잠든 채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실제로 그런 환자를 본 적이 있다. 의사님, 그냥 잠이 안 와서 소주 반 잔만 마셨어요. 그 반잔이 그의 마지막 밤이 되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잔의 여유. 그건 사실 우리 몸엔 한 잔의 위험이다. 젊을 땐 버텨내던 몸이지만 이제는 작은 자극 하나에도 흔들리고 상처 입는다. 술은 사람을 속인다. 그 따뜻한 느낌으로, 그 달콤한 기분으로 우리를 안심시킨다. 하지만 그 속에는 조용한 파괴가 숨어 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다. 나는 이젠 안다. 술은 나를 웃게 하지만 결국 울게 만든다. 그 미묘한 경계를 알아차렸을 때 나는 비로소 술잔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술의 진짜 위험은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오래 마시는 것이다. 술의 무서움은 언제나 합리화로 시작된다. 오늘 하루 힘들었잖아. 한 잔쯤은 괜찮아. 의사도 하루 한 잔은 좋다 그랬잖아. 나는 그래도 예전보다 줄였어. 이 말들은 우리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주문 같지만 사실은 천천히 몸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 나는 예전엔 그 말을 믿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식탁 앞에 앉으면 술잔 하나가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 한 잔이 내 외로움을 달래주고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회피였다. 내 마음은 편해졌지만 내 몸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술은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안다. 그 달콤한 냄새, 첫 잔의 따뜻한 목넘김, 얼굴이 붉어지는 순간의 환한 기분, 모두 괜찮다는 착각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술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 안에 가장 약한 틈을 파고든다. 의사로 일하던 시절, 나는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과음 안 해요. 딱 한 잔이에요. 하지만 혈액검사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간 효소 수치가 높고 중성지방이 치솟고 혈당이 불안정했다. 술은 양보다 빈도가 더 중요했다. 매일 마시는 습관은 몸에 하루도 쉬는 날을 주지 않는다. 술을 매일 마시는 사람의 간은 하루가 아니라 평생을 쉬지 못한 공장과 같다. 해독하느라 지친 간세포는 서서히 죽어가고 그 자리를 섬유 조직이 메운다. 그렇게 간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결국 제 기능을 잃는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술이 단지 간만이 아니라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다. 술은 불안한 마음을 잠시 잊게 만들지만 그게 반복되면 뇌의 보상 회로가 변한다. 기분이 나빠질 때마다 술을 찾게 되고 결국 의존이라는 늪에 빠진다. 술을 끊으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다시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신다. 그 악순환은 어느새 삶 전체를 잠식한다. 나는 한 노신사를 기억한다. 그는 75세였고 혼자 살았다. 매일 저녁 식사 때 와인 한 잔씩을 즐겼다고 했다. 이건 나의 낙이에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멀리 있으니까. 그의 간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늘 공허했다. 어느 날 병원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웃이 찾아가 보니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나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잔 하나. 그 한 잔은 외로움을 달래주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게 천천히 그를 무너뜨렸을 뿐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신다. 그 말의 의미를 늦게서야 이해했다. 술은 사람을 마신다. 기억을 마시고 의지를 마시고 삶의 속도를 삼킨다. 특히 노년기의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시험이다. 술을 마신다는 건 그 순간 내 몸보다 내 감정을 택하는 일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감정보다 더 소중하다. 감정은 다음 날 사라지지만 몸은 그 대가를 끝까지 기억한다.
술을 끊는 건 단지 금욕이 아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삶을 길게 바라보는 선택이다. 나는 요즘 술을 대신해 따뜻한 차를 마신다. 국화차, 보리차, 때로는 꿀물 한 잔. 잔을 들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젠 술이 주던 달콤한 순간보다 내일 아침의 맑은 기분이 더 소중하다. 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만 즐겨라. 하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내일을 지킬 거야. 그 단 한마디가 나를 바꿨다. 그날 이후 나는 술보다 삶에 취하기 시작했다. 술을 끊는 건 단순히 잔을 비우는 일이 아니다. 그건 지난 수십 년간 쌓여온 습관과 외로움을 동시에 마주하는 일이다. 처음엔 허전하다. 식탁 위가 텅 비어 보이고 저녁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허전함 속에서 서서히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난다. 그건 진짜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다. 술을 끊고 첫 일주일 나는 밤마다 뒤척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습관처럼 술 생각이 났고 목이 텄다. 하지만 10일쯤 지나자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고 손끝이 따뜻했다. 그때 처음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술이 아니라 피로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술을 멀리하면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한다. 간 수치가 내려가고 혈압이 안정되고 얼굴빛이 환해진다.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숨이 덜 차오른다. 의학적으로도 불과 3주만 금주해도 간세포의 재생이 시작된다고 한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 우리가 멈춰주기만 하면 스스로를 치유한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술에 기대어 흩어졌던 감정들이 다시 자리를 잡는다. 기분이 나쁘면 산책을 하고 외로우면 전화를 건다. 예전엔 술로 덮었던 일들이 이제는 대화로, 움직임으로 녹아간다. 나는 그걸 되찾은 리듬이라고 부른다. 술을 끊은 뒤 새벽이 좋아졌다. 예전엔 숙취로 흐릿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에 커튼을 걷고 하늘을 본다. 회색빛이었던 하늘이 점점 푸르러지는 걸 바라보면 아, 이게 진짜 아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몸이 맑아지면 세상이 선명해진다. 사람의 말소리, 바람의 냄새, 새의 울음소리까지 그 모든 게 마치 처음 듣는 소리처럼 또렷하다. 어느 날 병원에서 한 어르신이 나에게 말했다. 의사 선생, 나는 술을 끊고 나니까 기억이 돌아왔어. 그분은 웃으며 말했다. 잃어버린 10년이 조금씩 떠오르더라고. 참 이상하지? 나는 대답했다. 몸이 기억을 되찾은 겁니다. 실제로 알코올을 끊으면 뇌의 신경회로가 서서히 회복된다고 한다. 기억력, 집중력, 감정조절 능력, 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난다. 그건 단지 병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회복이다. 술을 끊은 사람들 중에는 공통점이 있다. 처음엔 외로웠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렇게 말한다. 이젠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다. 결국 우리가 술을 찾았던 이유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목말랐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위로, 누군가의 관심,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 부족함을 잠시 잊기 위해 술을 택했던 것이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술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서 온다. 나는 이젠 저녁마다 따뜻한 차를 우려 마신다. 국화차의 은은한 향이 방 안을 채우면 그 향기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술이 주던 일시적인 열기 대신 차는 내 안에 조용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 노년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지만 그 속에서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술을 끊는다는 건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되돌리는 일이다.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저녁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그 대답은 늘 같다. 평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맑은 미소. 그 미소 하나면 충분하다. 그건 어제의 술보다 훨씬 더 달고 무엇보다 후회가 없다.